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과 미국 밖에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정치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알면서 좀 인생의 폭을 넓혀가면 좋을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시사만평으로 시작을 해서 미국의 뭐 정치도 중요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해외와 연관된 것,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헤드라인에만 전해드리고 못 전해드렸었던 경제 뉴스도 보니까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화당의 지지도는 점점 더 그가 피고인이다 하면 피고인이다라는 말이 쌓여질수록 지지도 더 높아가는 그 이상한 현상. 그리고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향해서 저토록 인신공격을 하는가? 그래도 되는가?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오랜 동안 각 매체마다 전부 시사만평이 있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그 색깔이 다른 많은 곳의 시사만평을 얼만큼이나 많이 볼까요? 무척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고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때도 있구나. 이슈는 많았는데 시사만평은 물론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사만평에 뭐 글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작은 화면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불편하시겠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선택한 시사만평은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는 같은 사람이 그린 건데 다른 미국의 탑 이슈들입니다. 마이클 드 에더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시사만평가가 잃어버렸다 할 때의 로스트요, L-O-S-T, 그 로스트를 딱 이슈로 해서 세 개의 시사만평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Lost and Found. 어디 가든지 공항에 가던 아니면 우리가 코스코를 가서 뭐 장바구니에 뭘 놓고 내렸으면 그 로스트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보관하고 찾기도 하잖아요. Lost and Found입니다. 그 박스에 봤더니 지갑, 당연히 뭐 열쇠가 있고요. 열쇠 고리도 섬세하게 그렸네요. 보니까 알람 키우고 닫고 하는 것, 그리고 오른편에는 뭐 안경이 있고 그 밖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커플링스인가요? 이런 것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이것이 보니까 비닐봉지 안에 하얀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코케인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수사 중이고 박스 자체가 화이트하우스라고 써 있네요.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공화당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거 얘기해라. 이게 이제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은 이것이 발견됐었을 때 없었습니다.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가 있었던 독립기념일 그 연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Lost and Found. 두 번째의 Lost는 Lost Piece, 잃어버린 조각입니다. 이 잃어버린 조각은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이라고 써 있고 Ethics. 연방 대법원에 윤리라는 조각이 없네. 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랜 동안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을 판결하는 사람들, 연방 대법관, 윤리, 도덕의식이 없네 하는 그 피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오후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한국 분들은 자꾸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더 이점이 있다라는 이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고 사실 그 관점도 꼭 맞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죠. 백인들을 위해서 백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에이시안들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에이시안들은 다른 소수 인종들과 싸우게 만든 겁니다. 일종의 이간질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따로 말씀드리게 됐고요. 왜 우리가 윈든 B 존슨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의 시작은 공화당이 그렇게 영웅시하는 로널드 레이건 때 시작됐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전에 한 분이 유저 네임이 그냥
유튜브에서 주는 거 쓰시네요. 저와 비슷하네요.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관점으로는 판결이 100번 옳다 하겠지만 저는 100번 옳다고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다양성을 지키려는 기존의 제도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그 좋은 작용으로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예단하건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소수인종 차별은 사회적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공화당의 가치는 백인이 최우선이니까요. 이것 완전히 맞습니다. 특히 어퍼머티브 액션에서는 나만 능력껏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로널드 레이건의 사고방식입니다. 실력 위주. 배려가 있는 사회가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게 린든 B 존슨과 존 F 케네디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사상이고요. 진짜 능력이 있으면 배려가 있는 제도까지 뛰어넘을 능력이 있어야 진짜 실력자죠. 완전 공감입니다. 저 이 부분에. 그래야지만 남들이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까지 뛰어넘어서 나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남들도 나는 인정하게 되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것과 함께 이번 주에 드러난 윤리 이게 없다는 것은 이런 판결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사무엘 얼리토 그리고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들이 뭔가를 공짜로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받고 한 사람은 아예 그 비싼 것을 제공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돈을 벌어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피스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로스트입니다. 이건 로스트 커즈네요. 로스트 커즈라는 것은 보통 성공하지 못한 이벤트, 성공하지 못한 작전이나 그런 뭐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things에게도 해당이 되고 딱 보니까 프리고진이 있네요. 와그너라고 왼팔에 완장을 차고 있죠. 푸틴이 온갖 더럽고 추접하고 나쁜 일을 시키려고 프리고진을 시켜서 만들었던 용병. 리퍼블릭 오브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 반란을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려다가 중단하고 벨라루스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벨라루스 아예 안 갔는지도 몰라. 벨라루스의 대통령 루칸세코가 거짓말했는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lost cause, 실패한 반란. You are not here, 벨라루스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가 아무래도 클립을 따로 만들어서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백악관에서 잃어버린 코케인, 로스트 피스, 연방 대법원에 없는 윤리, 도덕, 로스트 커즈, 실패한 반란.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 시사만평과 연관 있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설명도 하던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120개국 정도에서 금지하는 그런 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이걸 보내기로 결정한 것. 이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연방 대법관에 있었던 없다고 하는 도덕적인 우월성을 희생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 문제입니다. 이 집속탄이라는 것이 미국은 물론 보낼 수 있는 게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이런 국제조약에 이거 쓰지 않겠다 하고 해당된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엄청 쓰고 있고 실패율이 뭐 40% 되는 것도 러시아는 지금 쓴다고 하거든요. 미국은 이 집속탄을 금지하는 게 1차 대전 때 많이 써서 한 10만 명 정도가 숨졌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리시 수낙 총리도 우리는 안 보낸다 하고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도 우리는 안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야 뭐 전쟁과 직접 연관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 뒤에서는 우리는 못 보내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이 보내는 것을 이해는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저쪽에선 쓰고 이겨야지 되니까. 다만 미국 법에 따르면 그 실패율이 1% 이상이면 이전을 못합니다.
사용도 못합니다. 불발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상공에서 막 수십 개 이렇게 다발처럼 돼서 수백 개의 막 폭탄으로 부서져서 그렇다는 거니까 딱 상공에서 떨어뜨리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민간인에게 굉장히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폭탄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불발탄의 그게 3% 미만인 것, 2.35% 미만인 것까지만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힘든 결정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간청을 해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을 넘었냐, 넘지 않았느냐, 도덕적인 우위를 전쟁 때문에 미국이 놓아버린 게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독재와 민주주의를 맨 끝에까지 가서 독재, 민주주의 이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하면 민주주의가 이겨야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도구를 써야지 된다. 미국도 아무튼 2003년부터는 완전히 뭐 사용하는 것을 중단은 했으니까는요. 뭐 금지하는 거기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미국이 보낼 그럴 탄알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면 보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격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어려운 것이 제대로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게 지뢰 때문에 그럽니다. 러시아가 지뢰를 너무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뢰를 넘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집속탄이라도 써야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건 민간인들 다치지 않게 뭐 지뢰 제거용 등등으로 책임 있게 쓰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지만 전쟁터에서 이렇게 쓰여다 보면 오발탄, 불발탄이 있고 약속이 100% 지켜지기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존 볼튼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잘했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기 전부터 미국은 줬어야지만 됐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가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재편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속탄은요 한국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도 가입했고요. 뭐 필리핀 뭐 또 어디가 있나요? 이라크도 뉴질랜드 이런 데도 다 집속탄 뭐 이런 것 뭐 금지 서약은 했는데 미국은 자체적으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서약을 하진 않았고 한국도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뭐 호주, 뉴질랜드 전부 가입을 했고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같은 딜레마 속에 사람들을 고생을 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아이러니 아니에요? 미국이 어제 발표한 게 뭐냐면 마지막 남은 화학 무기를 우리가 다 파괴했다. 집속탄은 2차 대전 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학 무기가 1차 대전, 집속탄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명이 아니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이 마지막 화학 무기는 1차 대전 때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193개국과 1997년도에 다 이걸 없애버리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9월 달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1997년도에 한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지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 남아있었던 곳이 켄터키주하고 또 한 주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주에서 이걸 다 어디다가 보관을 할 때도 새로운 뭔가를 지었어요. 그런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6월 말에 마지막으로 뭐 한 3만 톤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파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국제 화학 무기 컨벤션에서 딱 정해준 날짜가 다 파기하라. 9월 30일이었습니다. 켄터키의 블루그래스 육군 창고에 1940년부터 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때 10만 명 정도가 숨졌는데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쓰지 못하도록 했죠. 근데 뭔가를 만드는 것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없애는 것에도 엄청난 돈과 위험 같은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미국
다 없애려면 수십 년 전에 없어졌어야지 되는데 안전하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도요 2,900%가 더 들어갔답니다. 29%가 아니라 290이 아니고 2,900%를 초과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주변 커뮤니티가 하나도 피해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썼다는 겁니다. 2015년도는 완전하게 무슨 뭐 폐기하는 이 시설을 지어놓고 2019년부터 이 화학 무기를 파기하기 시작해서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일본의 오염수 내일 전해드리겠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막 중화시키고 희석시키고 해서 안전하게 했고 어떤 때는 막 화씨 110도 1100도겠죠. 해서 593도 뭐 섭씨 이렇게 해서 파괴하기도 하고 물 뭐 불 다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 또 서명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도 서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이 집속탄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두 나라 다. 그리고 이 화학 무기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명을 했습니다. 딱 서명하지 않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가 있는데 다 북한과 가까운 그런 나라죠. 이집트, 북한, 남수단 이런 나라. 이스라엘은 서명은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이 화요일이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아주 긴 위켄드를 보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사이에 제가 일어났던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숨졌고 그리고 이런 폭력은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어떤 용의자가 체포가 됐죠. 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슨 망치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요즘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뭔가가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의 주소도 나오고 하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용의자는 다행히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폭력이 역시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건데 2019년도 엘파소에 있는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3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가 1월 달에 사형까지는 안 해줄게 하니까 결국은 합의를 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왜 텍사스 엘파소에 있는 그 월마트에 가서 총격 사건을 일으켰는가? 집은 멀어요. 먼 데서 자동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사건을 저질렀는데 본인은 특정 인종, 멕시칸을 숨지게 하고 싶어서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가는 월마트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혐오 범죄로 유죄가 인정됐는데 2월 달에 24살입니다. 10시간을 운전을 했군요. 2019년 8월 3일에.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이 벌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사형은 안 한다 했잖아요. 종신형 90번. 결국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을 9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혐오 범죄는 이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지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중간에 쏜 사람 다 죽기를 바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사흘 동안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를 인정을 하면은 사형으로는 안 하겠다 하고 다 합의를 한 거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 세계 모든 나라가 재판관, 검사, 피고인 사이에서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의 합의가 있습니다. 이 합의의 공통적인 부분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죄를 인정을 하면은 좀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를 공격을 한다던가 근거 없이 이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재판부가 물론 그 같은 괘씸죄로 판결을 형량을 죄가 없는데 늘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깎아줄 수 있는 재량권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사형에서는 면했지만 그러나 90번 인종혐오라는 범죄 때문에 90번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헤드라인에서만 전해드리고 스킵이 됐었던 6월의 일자리 수치가 결국은 뭐 노동부에서 나온 것이 중요하니까요. 목요일 것보다 금요일 게 중요한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하죠.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적은 일자리 숫자였습니다. 전문가는 뭐 24만 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0만 개 조금 넘었잖아요. 실업률은 3.7%에서 3.6%로 내려갔고 6월 달입니다. 5월 달의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서 3.7%였습니다. 올 들어서 한 달에 일자리가 27만 8천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 개 조금 넘었으니까 올해 평균보다는 낮았다는 거고 2022년 지난해에는 한 달에 39만 9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팬데믹 거의 끝 무렵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나왔고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좀 적게 만들어지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고 정부가 6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지난 30개월 연속 늘어났는데 갈수록 이제 조금 늘어나는 그 폭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헬스케어 4만 개, 소셜 어시스턴트 2만 4천 개, 건축에서 2만 3천 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임금은 6월 달에 5월 달에 비해서 0.4%가 올랐고 1년 전보다는 4.4%,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간 것이기는 해요. 인플레이션이 뭐 한 1년 사이에 3.6% 정도로 보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를 경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조금 견고해 보인다. 미국 경제에 탄성이 있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에는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자율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막 연준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압력을 넣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분에 맞게 해주면 연준 잘한다고 하고 본인의 기분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그 국민들에게 말하기 좋을, 그렇게 안 해주면 연준 글러먹었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뭐 그 정도의 매너, 뭐 점잖음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지는 않습니다. 연준도 아무래도 뭐 전혀 상관없이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독립적인 기구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압박이 줄어들면 조금 더 자유롭게 연준의 판단으로 이자율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 연준의 판단이 맞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연방준비제도는 고용주들이 사람을 구할 때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된다는 압력을 줄이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따라서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못 막으니까 이제 임금 상승도 너무 크게 되는 것 원치 않고 일자리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연방준비제도는 원치 않습니다.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보니까 선거 자금을 무척 잘 모읍니다. 그런데 돈도 무척 중요해요. 해서 돈이 곧 선거 결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이상하게 지지율이 안 따라와줘요. 공화당 거의 뭐 80% 정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와이프를 막 앞장 세워서 저는 론 디샌티스 와이프는 좀 옷 좀 몸 좀 가리고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동료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자 동료인데 아니 예쁘니까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놓고 다니지 뭐 어때 하는 식으로 장난 반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렇지 투머치예요. 그 주지사의 부인이 늘 이렇게 이렇게 된 이런 것만 입고 다니고 누구 유권자들과 악수할 때 이렇게만 보이면 가슴 다 들여내 보이고 그거는 보이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maybe. 저는 옷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수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가 이 론 디샌티스의 와이프의 남편인 론 디샌티스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다 벗고 다니던데요, 위에는. 네, 죄송합니다. 뭐 주말이니까 좀 말을 세게 했어요. 저는 옷을 너무 많이 벗고 다니는 여자들 별로 안 이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로 장사하잖아요, 몸으로.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거죠. 아, 그것도 어떤 경우는 뭐든지 나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산을 활용을 해서 나의 목표를 이룬다고 쓰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좋다고 판단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좋고 나쁜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의 취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늘 막 속으로는 막 괘씸해 저거 이래서 울면서 겉으로는 내가 여자라서 너무 연약해서 울거든요. 막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는 막 여름이 되기 전부터 다 노출하고 막 수술한 가슴 다 보여주고 다니는 여자들. 저는 그런 여자들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싫다거나 밉다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취향이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론 디센티스 그 와이프가 너무 많이 벗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지 되겠어요. 계속 그러는가. 여름이니까 더 벗겠네요.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계속 설득시킵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당시에 내가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별로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이 지지율에서 이토록 앞서지 않았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뒷받침을 해줍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케인은 백악관에서 나온 것은 헌터 바이든이나 바이든 거야. 아니면 특별검사 잭 스미스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을 쓸 때 본인이 지금 대통령인 듯. 이건 이제 부정선거로 대통령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문장을 쓴다던가. 그런데 그의 그 주장을 받들어서 열심히 2020년 선거 이후에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하고 법원을 들락거렸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워싱턴 DC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2021년도에는 뉴욕에서, 이 사람 검사 출신이잖아요. 뉴욕시장. 뉴욕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습니다. 거짓을 자꾸만 강하게 주장을 해서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한 사람이 변호사일 수 없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워싱턴의 그 변호사 그 자격증은 1976년부터 그 멤버였다고 하네요. 이게 전부 이제 많이 법원에 가서는 막 주장할 기회도 없었어요. 법원에서 이거 육하 원칙도 안 되네 하고 다 기각시켜 버렸기 때문에 거의 수십 개 다. 그러다가 펜실베니아 소송에서 인증을 거부해라 뭐 이런 주장을 했었던 그런 것. 아무튼 연방 판사가 기각해 버렸지만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이 루디 줄리안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또 무슨 뭐 누가 있었죠? 여자 뭐 나이 좀 든 변호사, 나이 또 뭐 좀 아주 너무너무 젊은 변호사, 모든 사람들 너무 훌륭해. 팍스 너무 훌륭해. 얼마나 메아리 치셨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요. 언젠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실이 거의 드러납니다. 존 이스트먼이라는 사람도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사람인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11개 징벌, 벌도 받고 변호사 자격증도 지금 거의 박탈할 위기입니다. 부정선거를 가짜로 주장했기 때문에. 시드니 파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소도 당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트럼프는 인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팬클럽이에요. 소셜 클럽, 사교 집단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본인이 이제 37개 혐의로 기밀 문서에 대해서 기소한 잭 스미스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깡패, 사이코, 정신병자 등등 수많은 별명으로 부르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이럴 수 있는 게 문제예요. 표현의 자유가 때로는 문제일 때가 많다니까요. 변호사, 검사 측은요. 변론, 그 상황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는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제안도 별로 안 해요. 항상 법정에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인신공격이잖아요. 잭 스미스에게 이 사람 정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코소보 재판하고 막 누구를 감옥에 가두고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던 사람인데 깡패래요. 사이코, 정신병자, 광신자. 그러면서 코케인 중독자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인신공격 부분이기 때문에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이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도 안 하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검사가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또 그걸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소한 걸 믿어? 또 나중에 이제 판사가 되면 판사도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보통 사람들은 양심에 걸려서 나의 품격이 있지 말이야 못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신공격이 선거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재미있게 즐기니까요. 소셜 클럽처럼 마시고 즐기고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입소수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거의 4분의 1이 24%가 공화당원들입니다. 기밀 문서 케이스로 기소된 이후에 그를 더 많이 지지하게 됐다. 전에도 물론 지지했지만 37개 혐의.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을 잘못했어. 이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는 것과 연관해서 선거법도 위반해서 사업하면서 하는 그 혐의에 대해서도 뉴욕에 34개. 그 일에 대해서도 그랬기 때문에 난 트럼프를 더 지지해. 21%. 유죄가 된다면 더 투표하겠어? 10%. 그리고 공화당의 80%는 정치 목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목적이든 무엇이든 이 사람이 잘못했다 안 했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대부분 트럼프가 유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화당도 반반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 결과는 반반인데도 죄인도 지지를 한다니까는요. 도대체 어떤 멘탈리티입니까? 저는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는 하지만 이해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뻔하니까 미국이 이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추접해질까, 얼마나 더 질이 낮아질까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2024년도 선거 전에 재판을 하기를 원하지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연기시키고 이번 주에도 그 본인의 어떤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월트 나우다라는 그 해군 출신의 그런 사람에 대한 혐의 이제 이번에 기소하고 무죄를 인정했잖아요. 자꾸만 연기를 하잖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우선 1,005명이었고 오차 범위는 3.8%.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금 많았네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많이 잡았군요. 3.8%로 374명의 공화당, 441명의 민주당, 122명의 무당파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앞서 제가 시사만평을 할 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했던 부분이거든요.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검사를 저렇게 별명 붙여가면서 인신공격하는 것이 팬들이 너무 시원하다고 그러고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 검찰이나 재판부는요, 사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월마트에 그 범인이 종신형 90회를 받았다고 선고받았다고 했잖아요. 뉘우침이 있어야지 됩니다. 뉘우침이 있어야지 검찰이나 재판부는 협상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형량 조절을 할 문이 넓히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런 무슨 공문서 위조했다고 4년 징역형을 받을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뉘우침이 없으니까. 그리고 밖에서 그 같은 판결을 하는 재판부를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를 지금 여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몰고 가는 것인데 이 여론으로 몰고 가면서 정치 기소다라고 정치를 엮어서 여론으로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법정에서는 법으로 이게 법적인 처리를 하거든요. 그 법적인 처리를 할 때는 여론으로 막 만들어 놨었던 그 여론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회사와 소통을 못한다 하는 루이지아나의 지방법원의 루이지아나였던가요? 미주리였던가요? 아무튼 지방법원의 한 사람의 판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때 들어왔냐면 코비드 19 한창일 때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서 이 시간에도 저도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시사만평을 제가 오래 하다가 다른 사람의 시사만평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 글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뭐 어떤 괜찮다라고 뭐 그렇게 써 있었던가 보죠. 그게 답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삭제당했잖아요. 제가 그 일로 삭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코비드 19의 답이 아닙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등등등 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다, 보수가 그랬다 하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먹으면 되는데 그 싼 것 우리 왜 그게 무슨 해가 있다는 거야.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선교사들도 다 먹는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다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기본도 인지하지 못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막 하고 엄청나게 제가 공격을 당해서 심지어 뭔가가 오해가 돼서 유튜브에서 제 클립이 하나가 삭제가 됐다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과학자라서 의학자라서 그렇겠습니까? 방송하는 사람이면 뉴스를 보면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됩니다. 100% 완전하게 최선의 것을 가려내지는 못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한 그 확률을 가장 높이는 게 저희들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팬데믹이 한창일 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소셜미디어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정부가 이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병통제국, 보건복지부. 그러면 이걸 소셜미디어 그쪽에 요청을 하죠. 이거는 우리 이것과 사실과 다르다. 과학과 다르다. 또 정부의 지침과 다르다. 가짜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그런 걸 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공화당이 주가 되는 주정부의 2명의 검사가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국가 안보, 범죄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게 민주당이 소셜미디어 빅테크 회사와 짜고서 지들 좋아하는 것만 올리게 하고 보수적인 것을 내리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판사가 그렇게 편을 들어서 앞으로 만나지 말아라 하는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소셜미디어와 행정부의 관계자들이 당장 항소는 했죠. 항소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표현의 자유 하지만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을 표현의 자유로 하면서 무슨 백신 맞으면 죽는다고까지 하고 그런 것을 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4만 명의 어카운트가 구글 등에서 그 당시에 이제 삭제가 됐고 10억 개 이상의 글이 내려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빅텍이 완전하게 못하죠. 정부도 완전하게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야지 되는데 이 판사는 정부는 지금 이런 보건이나 국가안보나 범죄나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공화당이나 판사는 그래 민주당의 이념에 맞는 이런 것만 올리라고 하나 뭐 이렇게 좀 증거가 있다. 이 공화당의 그 원고가 주장하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많이 가라앉게 하는 일이 된 겁니다. 트럼프도 들어오라고 하고 트럼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온갖 뭐 백인 우월주의자 누구 세상에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왜 억압하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 아마 트위터에 트래픽을 늘리려고 하는 생각도 많았을 겁니다. 440억 달러나 주고 산 그런 그 트위터인데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하니까 광고주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즉흥적이고 오늘 이 결정 내렸다가 오늘 오후에 또 그 결정을 번복합니다. 돈 아낀다면서 뭐 50% 이상 해고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이 소셜미디어의 기간 산업 그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갔잖아요. 어디로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로 가서 트레드라는 트위터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딱 이때. 트위터의 음모론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그걸 이제 제거를 안 하고
어떤 제동을 걸지 않으니까 그게 싫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드로 뭐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트레드 어카운트 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루 동안에 5천만 어카운트, 이틀 동안에 7천만 어카운트, 트위터가 한 3천만 어카운트를 갖는 게 4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만큼 트위터에 대한 반감이 많은 거고, 대안으로서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몇백만 명 정도 어카운트를 갖는 것. 그러나 거기서 멈췄고, 이번에 이제 인스타그램 트레드라고 부르는 게 더 낫겠네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절로 딱 단추 하나 클릭하면 거기로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트레드라는 것은 좀 광고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우선 알잖아요. 광고주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트위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로그인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테크니컬 기간 그런 구성을 아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은 주짓수 그 브라질의 JITSU 격투기 그 케이지 안에서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글쎄 그건 될 것보다 안 될 확률이 앞으로라도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혹시 어제 뉴스를 못 보신 분이라면 어제 그 뉴스 클립의 맨 앞부분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레카네맙 브랜드네임으로는 레캠피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이걸 중증인 사람의 그 증상을 약화시켜 주는 건 아니고 초기 증세의 사람들의 그 진전 속도를 한 27% 늦춰준답니다. 18개월인 사람을 한 5개월 정도 늦춰준다 해서 1년에 약값이 26,500달러. 이걸 이제 식품의약국이 완전히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10만 명 정도가 2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병원 가서 투여를 해야지 되는 리퀴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메디케어로 80%가 커버되니까 코페이먼트가 6,600달러. 이것보다도 더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그건 이제 메디케어 같은 데서 커버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자는 뭐 걱정이에요. 1년에 26,500달러가 든다는데 앞으로는 이 약의 값은 더 싸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초기 단계의 진전을 늦춘다고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알츠하이머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께서 그리고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마음이 아픈 일이고 또 하나가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남을 그렇게 의심한다면서요. 처음엔 다 정말인 줄 속으신답니다. 가족분들이 밥을 안 준다고 나를 굶긴다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뭘 훔쳐왔다고 하고 아주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이 되면 그렇게 인간의 성악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건데 알츠하이머의 이 약이 레켐비가 사상 최초로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뭐 영국에서도 된다고 하고요. 유럽연합은 조금 있다가 된다고 하고 이건 근 뉴스입니다. 저는 오후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시작과 끝 이건 미국입니다. All about 미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